사절에서 이제 공판정의 심리가 나오죠. 1번 공판정의 구성인데 너무나 당연만이 나오죠. 1번 공판정, 재판정에서 심리라는데 누가 출석을 해야 되느냐? 2번 판사와 검사와 법원 사무관이 출석해서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검사의 자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석은 대등하다, 그죠? 왜냐하면 무기평등의 원칙 때문에 검사와 피고의 자석 일단 균등 똑같이 노는 거죠. 그죠? 검사가 우월적주의가 아닙니다. 2번 검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원칙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하지 못하고요. 다만 예외 가지고 다만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려면 검사가 꼭 출석해야 되는데, 첫째 2회 이상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는데도 검사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 없이 심리할 수가 있고, 또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만요? 판결만을 선고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도 뭘 해야 돼요? 출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밑에 줄 보시면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정에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그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피고인이 법인이거나 무능력자인 경우에서 1번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죠. 법인 자체가 출석할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대표자가 출석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고. 2번 피고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자, 이런 문제죠. 의사 무능력자라면 스스로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와봐야 뭐 별 의미도 없죠. 그죠? 이때는 누가 출석하면 돼요? 법정 대리인 또는 특별 대리인이 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상고심인 경우인데, 상고심은 법률심만 하죠. 대법원. 그죠? 그러니까 굳이 원고와 피고 간에 싸우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법률심만 하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경미한 사건 해가지고 1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시킬 수도 있고요. 2번 즉결 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합니다. 4번 법원으로부터 불출석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면 불출석해도 상관이 없고요. 5번이 중요한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이유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차피 재판해봤자 공소 기각 판결할 거예요. 아니면 면소 재판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출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2번에서 3번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인데, 1. 무단으로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퇴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말리는데도 지가 멋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재판장이 도저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퇴정 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그때도 진술 없이 뭐 할 수 있죠? 판결할 수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 가지고 일시 퇴정의 경우죠. 일시 퇴정해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를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태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증인이 나오는데 피고를 보면은 증언을 못 하겠대요. 그럼 뭐예요? 일시 태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다라는 말은 공범자가 있는데 다른 공범자가 있으면 나 진술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시 태정시킬 수가 있고요. 밑에 줄 보시면 또한 증인 등의 진술이 종료한 후에는 태정한 피고인을 입정시켜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여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피고 앞에서는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피고를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뭐죠? 태정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진술이 끝난 다음에 그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기 등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나오는데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른 피고인을 태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 여부, 소위라는 말은 반대신문권을 뭐죠?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증인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증인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피고인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피고인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진술을 못 하겠대. 그죠? 그래서 피고인을 어떻게 일시로 어떻게 해요? 태정시켜서 밖에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 이 사람이 뭐예요?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증언하고 나서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서기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고지를 하게 되고요. 이런 고지를 받은 피고인은 무엇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 신문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반대 신문이 배제됐다면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 재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판례 결론 부분 보시면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여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증인, 신문 절차 등의 공판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돼야지만 그 증인 신문 절차가 적법한 것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데 1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일단 거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보시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재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뭐 할 수 있죠?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끌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못 끌고 온다는 거죠. 그죠? 또는 아니면 또 현저히 뭐죠? 곤란하다면 그때는 피고의 출석 없이도 뭐 할 수 있어요? 재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언제가 그런 경우냐라는 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항소심의 특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의 특징이라는 것은 1심에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1심에서는 만약에 2번 다 안 나왔다면 3번도 어떻게 해요? 기일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항소심의 경우는 한 번 재판 절차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정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2번 다시 정하고 그래도 안 나온다면 진술 없이 바로 판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가 좀 맨 밑에 판례는 요건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중요한 판결은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3.
정식 재판 청구의 사건의 공판 기일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약식 명령과 관련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재심의 공판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의사 무능력자라면 출석 없이 재심을 심판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중요하니까. 자, 418페이지 하단부터 다시 보시면 피고인은 뭘 해야 돼요?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뭐 할 수 없어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우측에 예외가 있는데, 첫째,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표자만 출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 피고인이 뭐면요? 의사 무능력자면 법정 대리인 등이 출석하면 되고요. 세 번째, 상고심의 경우에는 어차피 법률심만 하는 거니까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건 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이나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법원에 불출석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재판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맨 밑에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처럼 피고인에게 이익을 주는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6번째,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일시 퇴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되죠? 반대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7번째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속되어 있는데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항소심의 특징도 아주 잘 나와요. 항소심의 경우에는 불출석하면 한 번 더 공판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죠, 그죠? 자, 이제 42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변호인의 출석이 나와요. 원칙.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 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인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요?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출석해야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2번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 다시 말하면 변호인이 필요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변호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이미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간단하죠,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은 원칙, 변호인이 없더라도 뭐죠?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다. 다만 변호인이 멋대로 퇴정하거나 또는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2항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소송지휘권이 나오고 있죠. 일단 1번 소송지휘권에 의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심리를 원활하기 위한 법원의 활동을 우리가 먼저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데, 2번 소송지휘권의 내용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고 법원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죠. 1. 공판기일에서 소송지휘권 해가지고 기억,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누가요? 재판장이. 니은 증인신문 순서의 변경, 디귿번 인정신문, 리을번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미음번
피고인 신문 시 재정인의 퇴정명령. 이 재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의 퇴정명령이죠. 그 다음에 비읍번 성명권, 시읍번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에서 성명권이 뭔지가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소송지휘권 해가지고 법원에 부여된 소송지휘권이 우측에 보시면 나와있죠.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국선변호인의 선임, 공소장 변경 요구와 허가,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시 공판 절차 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 그 다음에 의사 문행 또는 실비에 대한 공판 절차의 정지, 변론의 분리병합 재개,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은 누가요? 법원의 소송지휘권이죠.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읽어본 이유가 뭐냐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인지 아니면 법원에게 부여된 소송지휘권인지를 섞어서 문제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합의후 판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갑, 물, 병 세 사람의 판사가 있는데 요 을이 뭐죠? 재판장이다 그러면 법원에게 부여된 소송지휘권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에게 부여된 소송지휘권인 거죠. 그죠? 전체에게.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 뭐 지방법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재판부 자체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법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게 주어진 소송지휘권이 뭐예요? 법원으로서 소송지휘권이고 요 재판장에게 부여된 소송지휘권이 뭐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정리하시되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행사 방법, 결정의 형식을 취한다. 그 다음에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결정이고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명령으로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불복 방법 해가지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이의 신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만 허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해가지고 법정 경찰권입니다. 소란자 등을 처벌하는 걸 말하자. 넘겨보시면 주체가 나요. 법원 경찰권은 누구에 속한 권한이에요? 법원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재판장에게 인정되는 권한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경찰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법원에게 속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경찰권의 내용 해가지고 1. 예방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놈이 뭐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어떻게요?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방해 배제 조치해가지고 태정을 제지하거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태정 명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경찰관의 파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찰관이 파견됐다면 파견된 경찰관은 뭐 할 수 있죠? 지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쟁점이 많은 재판이거나 무슨 뭐 노조 사건 그러면 법원 근방에 이렇게 전투 경찰들이 쭉 둘러싸는 경우가 있죠. 그죠? 결국 이게 뭐겠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원이 뭘 요구한 거죠? 경찰관의 파견을 뭐죠? 요구한 거죠. 그러면 경찰서장이 경찰관을 뭐 하게 돼요? 파견하게 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은 법원이 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조치해가지고 첫 번째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거나 병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 마음에 안 든다면 며칠 이내의 감치요? 20일 이내의 감치 가둬둘 수가 있고요. 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감치를 받으면 결국 뭐요? 구속당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재판 받는 과정에 판사에게 불순한 언행을 했다고 판사가 뭐죠? 감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양반이 뭐죠? 깜빵에 구속됐었죠. 그래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의 경찰권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거죠. 그죠? 법원 우리가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인간은 평등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평등한데 법관이 판사로서 앉아있는 높은 데 앉아있죠. 그죠?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가 존중받지 않으면 국가가 어떻게 해요? 위태로운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이라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법정에 오면 누구의 권리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재판부의 권리는 뭐죠?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유지가 안 된다면 뭐 우리가 실제로 국가로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영화도 가끔 나오는데 판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쭉 일어서적이죠? 그죠? 우리나라 안 그래. 우리나라 안 그래.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게 판사에 대해서 뭐죠? 일종의 뭐죠? 존엄성이랄까 그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서고 또 그다음에 판사가 어떻게 막말 같은 거 뚱뚱 두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평등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판사가 들어와도 일어서나 마나 하고 그 다음에 판사 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막 인터넷 보면 친절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죠. 그죠? 그잖아요. 판사가 친절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 아가씨는 뭐 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는데 재판장은 뭐 하면 안 돼요? 친절하면 안 되죠. 만약에 재판장마저 친절하다면 사법부라는 게 뭐예요? 존재할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미국 대법원 판사가 죽었죠. 모르시죠? 그거? 미국의 대법원은 대법관이 9명이에요. 9명인데 미국의 대법관은 뭐냐면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니까 실제로 이제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선임될 때는 대통령 눈치도 보고 상원 눈치도 보고 국회 눈치도 보지만 일단 선임되고 나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누구 눈치 볼 게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은 뭐예요? 대통령이나 어떤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뭐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관을 지명하고 싶죠. 그죠? 근데 기회가 없죠. 그죠? 누가 죽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바마가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바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경선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반발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면은 법원은 좀 존중받을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만약에 그러면 막 뭐죠? 이렇게 오늘 내일 하셔야 그죠? 다시 말하면 말도 잘 못하시고 요새 나오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처럼 그죠? 막 이렇게 막 정신도 혼미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막 판결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아무튼 걔네는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정경찰권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1번 장소적 범위. 법정 안에서 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그죠?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해가지고 법정경찰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범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심리를 개시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는 물론 그와 인접한 전후 시점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심리하기 전이라도 재판부는 법원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퇴정명령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인적 범위 심리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미칩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도 미치고 피고인에게도 미치고 변호인에게도 미치고 검사에도 미치고 심지어 법원 사무관과 배석 판사도 법정경찰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배석 판사가 막 깡깽판을 부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재판장이 감치 명령을 배석 판사에게도 어떻게 할 수가 있도록 되고 있는 거죠. 법 논리적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그 다음 이제 공판기일의 절차가 나오죠. 그죠? 자, 이제 공판기일,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모두 절차라고 나와요. 그죠? 모두 절차. 맨 처음 뭐 할 거냐 해가지고 첫 번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이 이제 뭐 하는 거죠? 쟁점을 정리하고 이제 진술 등을 받는 순서로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주의하실 것은 맨 첫 번째 절차가 뭐라는 거죠? 진술 거부권의 고지라는 것이 재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지만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진술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왜요? 인정신문 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1항 해가지고 모두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입니다. 일단 누가 고지하냐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끝이죠. 근데 넘겨보시면 2번 인정신문을 합니다. 인정신문이라는 말은 피고인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그래서 뭐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물어보게 되고요. 양가리 1번 보시면 피고인은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모두 진술, 맨 처음으로 진술하게 되는데, 양가를 1번 보시면 뭐라느냐? 공소사실, 뭐 사람을 몇 명을 죽였습니다. 제명, 살인죄 및 적용법조를 어떻게 해요? 낭독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고도 인정할 때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검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자식이 뭐 그냥 뭐 장하게 뭐 옛날에 우리 한민족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너무 장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뭐예요? 요지. 줄여서 얘기하라. 그죠? 그죠? 축약해서 얘기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해가지고 뭐 개정 전이 나오고 3번에서 개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아무튼 우리 결론은 뭐냐면 검사는 모두 진술할 때 공소사실, 제명, 적용법조를 낭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피고인의 모두 진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도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떻게 해요? 의견을 말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놈이 검사가 일어나가지고 살인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예, 제가 사람 죽인 거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 증거조사니 많은 부분이 뭐 하게 돼요? 생략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는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뭐예요? 증거조사 등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것도 안 읽어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재판장은 쟁점을 정리하고 또 검사나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개정 배경, 개정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예요? 이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심실리 절차에서 첫 번째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절차에서 지금 변호사나 검사가 증거 관계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진술한 거죠. 그러면 그 진술된 증거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1번 의 나와 있고 개념 보시기 바라고 2번 주체는 법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수사 단계에서는 누가 증거 조사했죠? 수사기관이 하지만 이제는 공판이 시작됐으니까 법원이 뭐죠?
증거조사라는 주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방법. 1번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재판은 구두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말로써 증거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뒤에서 변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증거조사의 절차에서 1번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해가지고 1번 증거조사의 신청이 뭐냐? 법원에 대해 특정한 증거조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2번 누가 신청하느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거냐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게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신청시가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쟁점 정리 등이 끝난 뒤에 하게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판 기일 전에 하기 허용되기도 한다 해서 공판 기일 전 증거조사라는 거 아까서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증거조사의 순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증거 신청의 방법은 구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당사자주의면서도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스스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박스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법원이 직권 증거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일종의 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법원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고 상고 이유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 법원의 증거 결정입니다. 1번 무슨 말이냐? 증거를 조사할 것인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때 큰 의미는 없고요. 맨 밑에 줄 보시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넘겨보시면 자유재량행위설의 입장이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 신청이 있으면 증거 조사를 결정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판례에 나와 있지만 법원이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증거조사의 실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2번 서류와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야 한다. 재판이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류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설명해보라 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재판정에 직접 어떻게 해요? 뒤집어 보면서 조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 서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은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또는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열랍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증거 서류를 조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읽어볼 수도 있고 낭독.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법원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판사님 한번 보십시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열람시킬 수도 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해가지고 증거물 해가지고 A번 증거물이 뭐냐? 뭐 흉기, 뭐 뺏긴 물건,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이겠죠. B번 해가지고 증거물은 신청한 사람이 뭐 돼요? 제시해야 되겠죠. 만약에 검사가 신청했다면 검사가 제시하면 되고 피고가 신청했다면 뭐죠?
피고가 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했다면 재판장이 이를 먼저 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번은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 증거물이 서면해가지고 제시 및 낭독해서 나와 있고, 한번 여기 그냥 어떻게 해요?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는 부분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증인 신문도 할 수 있고요. 감정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해가지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의견을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칼자루가 지금 살인도구로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 피고가 우리 집에서 뭐 닭 잡을 때 쓰는 칼입니다. 뭐 이런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당신도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고지해 줘야 되겠죠. 6번 해가지고 이의 신청입니다. 만약에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그 이의를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당연히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의 신청을 받으면 법원은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3번,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억, 즉시 결정합니다. 니은번, 만약에 이의 신청이 별 이유도 없고 단순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디귿번, 이의 신청에 만약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의 신청이 된 대상이 된 행위나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해가지고 만약에 증거 조사 후에 이의 신청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증거로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미음번,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보면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검사나 변호인은 뭐죠? 구술로서 뭐 할 수 있어? 서면 또는 구술로서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즉시 그것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거나 소송 지연 등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먼저 기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증거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우측에 미음번 해가지고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서 불복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피고인의 신문이 나옵니다. 의 나와 있고 1번 해가지고 뭐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정도 나와 있고 2번에서 피고인 신문의 순서가 나와요. 자, 1번, 검사 또는 변호인은 이렇게 나왔죠. 증거 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먼저 피고인 신문하는 거예요? 검사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죠? 변호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증거 조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재판장은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이를 허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을 뭐 할 수 있죠?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증거 조사가 끝나면 먼저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고 변호인이 신문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재판장도 피고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신문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이. 그 다음 넘겨보시면 피고인 신문의 방법 해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모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를 보시면 피고인 신문에 있어서 진술의 강요와 유도 신문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뭐가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니까. 그래서 가끔 영화 보면 재판장님, 검사가 지금 진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판정에 자석해가지고 피고인 신문을 하는 때는 피고인을 증인석에 자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죠, 구조가. 이 앞에 법대라고 해가지고 판사들이 앉아있고, 여기는 이제 뭐죠? 변호인하고 피고가 잘못했구나.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검사가 앉아있습니다. 검사가 앉아있고, 여기에 뭐죠? 피고인들이 앉아있거든요. 피고인은 좀 길어요. 왜요? 피고들이 많은 수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서서 진술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세요? 이제 증인석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피고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판정에 자석해가지고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진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장애인 등의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특칙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뭐 아동,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약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동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6번 피고인 신문 조서를 뭐 하게 됩니까?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이 모두 끝나면 그거를 뭐죠? 조서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변론이 나오죠. 1번 검사의 의견 진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증거조사도 끝났고 피고인의 무엇도요? 진술도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대부분 끝나게 됐으니까 이제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서 의견을 뭐하게 돼요? 진술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검사가 10년형의 최주시절하고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측에 메뉴에 나와 있는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연예인 같은 사람이 재판이 돼서, 그죠? 뉴스에 뭐가 나냐면 검사가 뭐 3년형의 구형을 했다. 이게 크게 보도가 되죠. 그죠? 구형. 그러면 이거는 구형이니까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형이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결정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구속되지 않는다. 누군요? 법원은.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3년형을 했더라도 집행유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3년형 했더라도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검사의 구형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언론에 보도를 하고 막상 그것이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는 언론에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검사의 구형은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의 뭐죠? 의견 진술이죠. 자, 이제 검사가 이제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면서 구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뭐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경우에는 2번 해가지고 변호인이 뭐죠? 통지서를 받고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변론기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3번에서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전차만 남게 되며 이를 실무에서는 뭐죠? 결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매달 며칠 날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심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판결의 심의와 뭐가 나오죠? 선고가 나옵니다. 자, 이제 심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판사는 이제 판사실에 돌아가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혼자 뭐죠? 심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판사면 혼자 앉아서 하면 되고, 만약에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의 과정, 합의 과정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헌법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판결을 뭐죠?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지정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일부터 며칠이죠? 1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선고해 줘야 되는 거죠? 14일 이내에 선고해 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6절에서 증인신문하고 감정 검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